네, 강의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네. 조금 떨어지셔서 하시는데. 네. 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에서 26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애가 6살 때 저걸 어떻게 키우지 심란해 하다가 저 동네가 내가 풀어놓고 키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에 안산에서 살았는데 안 그래도 하얀 애가 아침에 유치원 갔다가 하얗게 있다 하얗게 옵니다. 저는 이알이라는 곳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깜깜할 때까지 산으로 들고 다니면서 놀았죠. 얘도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성산 마을 가보니까 풀어서 키운다고. 그 이사 가서 그 시장이 이제 공동구가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 키우러 갔다가 애는 뒷전이고 함께 보는 어른들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신나게 보다 보니까 애들은 그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나게 뭐 생협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방과후도 만들고 애들이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만들고 우리 좀 키웠으니까 또 걔네들 입에 깨끗한 거 넣어야 되니까 생협도 만들고 우리끼리 좀 재미나게 지내보자 해서 극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참 신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그날 그 다음날이었나 연락이 왔어요. 보자.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시장님도 전화해서 보자고 내가 뭐 죄신고도 없는데 혼자만 재밌지 말고 시에 와서 정책을 좀 해볼 생각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 무슨 정부가 나서서 마을을 만들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시장님 앞에서. 그래서 이건 안 될 일인데 이거 하자고 하시네. 바로 안 된다고 답은 못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핑계거리를 제가 찾았어요. 3가지 핑계를 제가 찾았죠. 정부는 칸막인데 공무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을은 번거로워지는데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시장님이 강조한 정책이니까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할 거다. 공을 세우려고. 정부는 칸막이지만 현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동네를 번거로워질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협차하자고 하실 거 아니냐고. 그럼 계획은 다 공무원이 세울 거 아니냐고. 동네 사는 사람도 동네를 모른다고. 새벽에 나와서 다 없는 데 들어오는데 동네 살지도 않은 공무원은 계획 세워놓고 참여하고 결국 동원이 될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때 제가 힘이 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또 있네요. 이 정도도 설득이 안 되나 싶어서 하나 더 준비했던 게 있었죠. 앞에 거 다 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성과를 증명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다고. 공무원들도 매년 연말에 의회 가서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성과를 증명해야 되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마을은 10년, 5년의 호흡으로 돌아가는데 1년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행정하고 이 시간의 차이를 양립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끄덕끄덕 다 왔다고 알고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거는 관이 주도했을 때 생긴 부자를 보고 나는 참 반대로 하겠다. 주민주도로 하겠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주민주도 하고 싶으면 행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행정이 나서서 주민주도를 하세요. 저는 약간 형용모순에 가까워. 하지만 제가 이 제안을 수락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산 마을이 제법 잘 된다고 소문이 나고 칭찬도 많이 받는데 제가 처음 성산 마을에 갔을 때 다 어린 분들이었어요. 진짜 동동거리면서 맨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휴일이 어렵습니까? 휴일이 약속 자체가 제일 좋으니까 주말에 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네가 분위기가요. 맞벌이는커녕 맛실업자가 막 생겨나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만나는 사람도 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신나면 내가 피하게 됩니다. 제법 되는 마을이라는 성부산도 이런 거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까? 우리 사회는 이미 스스로 마을 공동체성을 보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해체되어 버린 것 아닐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알겠다. 부작용을 알고 내면 신보다 덜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해보자. 어차피 우리 사회가 벼랑 끝에 몰려있으니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정책으로 마을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냥 저는 사실은 성산 동네에 들어갈 때 마을하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좀 잘 키워보려고. 내가 어린 시절 컸던 방식으로 내 새끼를 키우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어서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직장도 집도 다 옮겨서 갔던 것 뿐이죠. 근데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마을이라고 칭찬하길래 우쭐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지난 10년은 정책으로 마을을 복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을에서 자치이지만 민간협치라는 말로 좀 덮어 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제가 성산 마을을 했던 그런 결의 마을이 아니고 정책으로 보관하려고 했던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국은 관이 나섰기 때문에 시민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치라고 하더군요. 협치의 핵심은 협동입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제일 번거로운 게 협동이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진짜 끝냈으면 괜히 둘이 한다고 나와서 일 안 되죠. 일 안 되는 거라서 밤새고 말지 내보게. 근데 문제는 의가상해요.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다음에 협력해야 될 상황이 오면 주저하게 돼요. 어르신들도 자성계 사회에 나가면 당부하는 말이 있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죠.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협동이라는 게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알겠죠. 근데 어쨌든 협동을 하자는 건데 누구나 하자는 건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하라는 겁니다. 사인 간에도 협동이 어려운데 공무원하고 협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냐? 공무원과 시민은 통역이 필요한 사회라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협동이 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싸우죠. 그런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협동을 하자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유럽의 얘기를 써놓은 책을 제가 봤습니다. 합치 어디서 나오는지 뒤져보니까 어찌됐다 저부터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좌우파 전체주의 독재, 무솔리니, 히틀러, 천화, 제국주의의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 유럽의 한쪽은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이런 전반적인 혼란기 상황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한답니다. 원래 없는 사람들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큰 걱정이 없대요. 사회도 바쁘고.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금 이득을 받거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좀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혁명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국가였답니다. 우리 국가의 공동체 성원이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무덤까지 장사가 잘 됐던 모양이죠. 세금이 잘 걸치고 정부의 재정 지출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예, 꿈이었죠. 너무 부러웠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70년대 초반에 원쇼크가 오면서
공장이 서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죠. 부도가 나니까 사업소득세가 안 거치고 해고가 되니까 근로소득세가 안 거치고 정부는 재정이 고갈이 됩니다. 정부는 돈이 줄어들면 하는 일은 줬다 뺏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죠. 안 주면 못하죠. 제공했던 서비스를 다 회수합니다. 그 다음에 꼭 받을 사람과 아직 안 급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굳이 신경 씁니다. 왜 이거 신경 잘못 쓰면 혈세 잘못 썼다고 얘가 혼나니까. 근데 이거 구별이 쉽지 않아요. 돈이 들어요. 돈 들어요. 아웃소싱이에요. 그래도 그 돈 아끼려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물어봐요. 당신 가난을 증명해보라고 스스로. 그럼 내가 줄지 말지 좀 검토해보겠다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안 받고 말지. 10년 전에 애들 무상급식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요? 나 동네 아동보호세 다 안 간다고. 꾸져서 애들 놀린다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딱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강의 몇 번 들으시는 것보다 그 영화 하나 보시는 게 거기는 복지국가의 문제도 얘기하고 대안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안을 이웃과 마을로 설명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보다 2회, 3회 먼저 황금조구상을 탄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적으로도 유명하고 이 상황에서 대처 레이건이라는 정치인이 80년대 초반에 나와서 국가가 후진지 이자라느냐 정부 관료 돈 모으는 아마지 지네들이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책상에 앉아서 뭘 알아?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당선이 돼서 정부가 하는 일을 다 인간으로 내각하고 이양하고 민영화하고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효율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공급 요금이 올라오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이것도 답이 아닌가? 공수주가로 다시 갈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머물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나는 마통구가 필요한데 밀가루 90% 갖다 던져놓고는 됐지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마음이 무척 나쁘다가 꼭 주는 자 편이야. 받는 사람 생각은 고려를 안 해. 이런 불만들을 다 수집해서 정책을 짜니까 재정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그만큼 안 줄더래요. 여러분 모든 선출직은 당선 그날부터 과제가 재선이지 않습니까? 재선을 앞둔 선출직들이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민에게 물어보니까 만족도가 관리된다. 이런 보고들을 받으면서 모든 정책을 시민에게 물어보아 이렇게 해서 협치 거버넌스라는 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공무원이죠. 임기 초에 제가 이번에 인선 7기 인수위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 협치, 소통, 시민 참여 이런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 초대로는 300명을 시작했던 원탁회의가 500명, 1000명을 막 경쟁적으로 들어갑니다. 가봐야 포스트잇에다 2마디 정도 뿐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주관 합니다, 이 달라. 근데 공무원들은 협치를 합니다. 왜 하죠? 너무너무 번거롭고 힘들지만 합니다.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걸 합니다. 심지어 몰라도 합니다. 대개공도 보면.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영혼이 있네 없네 시비 걸지만 영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4년마다 사장님이 바뀌는데 그 정책이 이해가 안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려야죠. 잘려야죠. 공조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국민이 보낸 아바타의 명을 몰라도 따라야 되는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 그게 장점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선수들입니다. 앞에서는 협치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뒤에 가면 하나도 안 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잘합니다. 이렇게 협치가 안 되겠구나. 보통 2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6개월은 뭐 원탁회의 한다, 뭐 한다, 막 난리를 칩니다. 해야 되겠군요. 네, 이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할지
시작해보자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야죠. 용역 보냅니다. 용역 6개월, 8개월 보냅니다. 용역이 와야 짜지요. 용역 오면 예산철이 지났다고, 추경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2년 가는 거는 뭐 후딱입니다. 2년 지나면은요, 글쎄요, 이제 새로 오실 분 생각해야 되겠고, 일 벌리기에는 조금 적당한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반대가 꽤 심하네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일을 어떻게 무마하고 넘겨야 되는지 이분들이 푸릅니다. 그래서 시켜서 하는 협치는 안 되는 거로구나. 본인들도 협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제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행정연구원에서 이런 얘기하기 너무 뻘쭘한데요. 저도 어서 베껴온 거니까 자신있게. 저는 재밌었던 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버전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민관이 재밌었습니다. 클라이언트, 고객, 소비자가 와 어쨌든 선언적으로나마 왕으로 모셨다는 거.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니즈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자기 선언이었다라는 점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재정원적으로도 만족도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 가성비를 대단히 중시했고 그걸 경쟁으로 달성하려고 했고 공무원들에게는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래야 승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내 성과주의라는 것은 저런 원리에서 아주 구조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협치는 어느 쪽으로 가자는 건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민관이 전환하는 걸 봤습니다. 고객이 아니고 주인이랍니다. 정책의 수혜자, 서비스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의 결정자, 서비스의 생산자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는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과정을 대단히 민주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은 너 이제 집사야.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 네가 주장하기보다는 집사 노릇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정부를 네트워크 정부, 심지어 플랫폼 정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요약하면은 결국은 시민 참여인데, 시민 참여에서 조금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일어날까? 공무원은 문서에 참여라고 쓰는데 시민들은 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길까? 참여가 왜 동원이 될까? 남경필 도지사가 6년 전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당선을 됐는데 의회는 정반대 여서야 돼요. 될 일이 없어요. 민주당 다수파 의원들에게 협치하자고 제안했는데 대꾸도 안 합니다. 말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선물을 싸들고 갔어요. 뭘 싸들고 갔습니까? 귤을 사갔습니까? 양주를 사갔습니까? 자기가 가진 보물단지 3개 중에 하나는 들고 갔답니다. 도지사 1개를 들고 가서 내놓고 협치하자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 말하면요. 왜 얘기 안 하든 쓰라고 잘해야 된답니다. 의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모든 협동은 의심으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없으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을 한 이유는 내가 관심 있는 뭘 갖다 내놨는데 이게 진짜야? 수요하는 거 아니야?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의심을 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인정이 되자, 즉 진정성이 공감이 되자 그럼 한번 해볼까? 나섰나?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협치가 정책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협치는 제안자가 협치하자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증명해야죠. 말로는 안 되고 뭘 내놔야 돼요. 받을 사람에게 소중한 걸 내놔야 관심을 줍니다. 근데 주는 사람이 지천이면 지야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내놨나 보지. 진정성이 안 와요. 받는 사람도 소중하고 주는 사람도 소중한 걸 내놓고 믿어달라고 하면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협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치 핵심은 뭘 내놨느냐? 참여가 동원이 안 되기 위해서는
권한인데 권한 없는 참여는 100% 동원인데 권한을 내놓으면서 협치하자고 프로포즈 했는가. 이게 바로 시민참여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권한을 내놓기를 주장합니다. 겁이 나죠. 자본하면 어떡하죠? 예. 의회에 끌려가서 혼나는 건 공무원이고요. 감사도 공무원이 받아야 하고요. 그것도 시장 바뀐 다음에 받습니다. 멘붕이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무원들은 시민 의견을 들으면 협치했다고 생각한대요. 시민한테 물어봤대요. 언제 협치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결정했을 때. 이 간극이 지금의 협치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복잡한 거 없다. 심플하게 권한을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쿨하게 질문하고 쿨하게 답하자. 사실 여기까지 이상은 힘들다. 너네들도 아직 안 써봤지 않냐. 공무원 반반은 만만치 않다. 나도 솔직히 겁난다. 하지만 이게 방향이니 여기까지 한번 질러보자. 이런 협상을 해야 된다. 권한을 놓고. 뭐 복잡한 얘기 원탁해 백날 해봐야 2년 후에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한 시민이 원탁교에서 포스트잇에 2마디 적고 1년에 많이 열려야 4번 열리는 위원회 가서 2마디 하고 나오는 이런 들러리 이거는 참여가 안 되겠죠. 대단히 낮은 수준의 협치라고 합니다. 의견 청취, 의견 제출. 그게 아니고 결정을 하는 수준. 국장과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 결정하면 그게 바로 정책이 되는. 그게 방침이 되는. 결정권을 갖고 또 결정한 사안을 다 외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결정된 사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볼게. 그럼 잘할 거 아니야? 네.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거. 그런 의미가 바로 코프로듀서, 공동 생산자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죠. 생비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셔널, 글로벌 범위에서는 안 된답니다. 로컬, 풀뿌리, 대면 관계에서 나 가능하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말이 되게 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로컬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 책도 별로 없고 공간도 부지고 좁습니다. 그런데 동네 엄마들이 왜 거기 아이를 보낼까? 그 길 안쪽이라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도서관 지기가 잘 아는 동네 왕언니입니다. 믿고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처음 시집 와서 시엄마 때 많이 힘들 때 그 언니 집에 가서 하소연하고 다 도닥거려주고 버텼습니다. 그 언니가 아이 키울 때 같이 도와줬고 우리의 티 왔을 때 애들이 놀릴 때 그 언니가 다 쉴드 쳐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결국은 안전해야 되지만 안심이 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특히 돌봄과 관련된 일은 안심이 핵심이죠. 이 안심은 어디서 생기나요? 신뢰죠. 신뢰는 일상적인 개념 관계가 쌓여야 생깁니다. 좋아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죠. 미워도 신뢰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즉 미운정, 고운정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안심이 돼서 로컬 단위의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커뮤니티 그리고 풀뿌리에서 가능한 작동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협치를 설명하는 4가지 단어가 이거라고 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스스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함께 맞짱 떠서 협력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다 좋은데 또 시장에 하자니까 몰라도 일단 하루는 나섰습니다. 공무원이. 근데 시민이 안 보여요. 이렇게 협력할 시민이 안 보여요. 공무원이 현장 가서 찾아본 시민은 죄다 민원인으로만 보여요. 그리고 가끔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똑같이 해요. 원칙은 강한데 디테일이 없긴 비슷해요. 얘에다가 수천이 확 나가요. 그날 저녁에 펴고 팍 올라와요. 이것도 거버넌스라고 이러면서. 원장실에서 전화 와요. 이 펴고 뭐냐고. 지난주까지 국장님한테 잘 된다고 보고했는데 이 담당 공무원 멘붕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더라고요. 협치가. 그냥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빨리 부서 옮겨야죠. 빨리 중요한 거 해야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른바 너치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행정경제에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에 한 걸음 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이런 표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 변기 하단에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으니까 애고 어려지고 키를 쓰고 파리를 맞추려고 해결됐다는 바로 그런 원칙. 시민 여러분, 서울시를 위해 선배 나섭시다. 아이고 자기 바꾸고요. 니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런 보호를 포기하고 그냥 동네에서 이웃들하고 소소하고 만만한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합시다. 대신 돈을 많이 못 드립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꼭 세 사람 이상 성부들고 와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동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 12년도, 13년도 6월까지 1년 반 통계입니다. 금천구에만 340명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점들이 사람인데 3개 이상씩 찍혀 있는 거 아시겠죠? 이게 제가 자상단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6개의 모임이죠. 이게 지금 이 덩어리를 우리가 주민 모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지금 6개 되죠. 맨 왼쪽 분 초등학교 머스매들 엄마 아빠들입니다. 정치는 산만하지, 말은 안 듣지, 공부 잘하고 기대도 안 하지. 게임만 좀 들었어요. 학교 끝나면 실컷 몸놀이 해가지고 집에 오고 지쳐서 떨어지고. 이거 반가워요. 몸놀이 할 때는 없냐. 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손주들을 떠안았어요. 자식들이 자기 바쁘다고 손주들을 떠안았어요. 떠넘겼어요. 동화구연 배우들이 오면 다 키운 50대 중년의 어머니들이 우리 이제 럭셔리하게 살겠다고 애 키우면서 동지가 돼 동네 이웃들하고 우리 예술하자고 합창하자고 좋다고 동사무소 갔어요. 공간 있냐고 집에서 시끄럽다고 안 된다고 있다고 쓰자고 6시까지 왔으라고 그때부터 못 써야 되는데 대체로 이런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50만 원 신청하고요. 조금 대범한 사람들은 300만 원까지만 신청하고 그야말로 돈도 아니죠.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아마 보면 여기 권진현 씨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맨 왼쪽 위 덩어리의 아래쪽에 권진현. 오른쪽으로 2시 방향으로 가면 소연자. 오른쪽 수평으로 가면 신민영. 예, 양다리 세 다리 거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따로따로 사업 계획서를 볼 때 몰랐는데요. 저 계획서를 다 통합해서 통합을 해보니까 양다리 세 다리 거친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고. 활동가가 아니라고. 센터가 파견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센터장 때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다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저 사람들 대체 40, 50대 여성이랍니다. 그리고 90%가 어머니들.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에요. 그 엄마들이 동네에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왕언니였대요. 왕언니. 네. 왕언니들이 별개의 주민 모임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언니들이 연결한 주민 모임을 우리는 마을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천에만 제법 덩어리가 되는 것만 줄인 겁니다. 여기다 작은 건 다 빼내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저 왕언니를 연결망 이론에서는 오지라퍼라고 얘기한답니다. 오지라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흥분했어요. 약간 100만 원, 200만 원 소액 보조금을 탑다운 해도 이 부작용 없이 버텀업으로 주민의 관계만 형성될까? 이 가설을 가지고 정책을 한 건데 저기 탁 나오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저거 다 집 주소를 다 확인해보자. 그래서 집 주소를 다 일일이 다 쳐서 지도에 앉혀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림 딱 보시면은 큰 길 안쪽이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큰 길 안쪽에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요. 이것도 큰 길 안쪽이죠. 근데 훨씬 밀도가 높아요. 공간이 좁아요. 예. 이거는요. 거의 문마을 아랫마을입니다. 근데 가운데 8명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8명이 오지랖 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연결망의 확장 현상이 25개국 전체에서 다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건가 가졌어요. 이게 마을이냐? 아니, 이거 마을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뻥이 심한 거고. 마을은 아닌데, 가만 들여도 왜 참 마을스러워요. 그 잘하면 마을이 될 것도 같아. 그래서 마을은 아니지만, 마을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씨앗이 1년 반 만에 서울시 전역에 뿌려졌다. 많이 뿌려졌다. 이 씨앗이 땅속에서 온습도가 조금만 맞으면 껍질을 째고 나올 것 아니냐. 뿌리가 어느 정도 산발이 안정이 되면 줄기를 세울 거고 줄기가 뻣뻣해지면 그때 이파리를 펼칠 거다. 그때 마을이라 하자. 지금은 그 첫 단계인 정책으로 시작한 마을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사실은요, 이 매핑을 하니까는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사업 처음 할 때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종북 좌파 양성소 괴수였습니다.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 쳐보십시오. 월간 조선 유창복 이렇게 치면은 종북 좌파 양성소 이렇게 하고, 뭐 종북 좌파 양성소의 성산 마을에서 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돈을 몇 천억을 떠연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의회 의원들이 다 의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수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그러려니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딱 그림을 보여주니까요. 정치인들 빨라요. 저기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알려주라고.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정책을 할 때 제가 받은 반응은 다 반대였습니다. 불행하게. 한 반대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문에 상관없어 쓰냐? 동네로 가서 뭘 어쩌겠다고. 대도시에서. 너무 낭만적이다. 참 한가하다, 니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 그럼 뭐, 좋은 일이지.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니들끼리, 그래도 니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애들 아니야? 니들끼리 무슨 뭐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자족적인 거지,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왜 안 봐? 세 번째는요. 그래, 좋아. 의미가 있어. 근데 정부하고 한다면 민간 협치 뭐 그거 될 것 같아? 이 뒤에 두 분은 비교적 진보적인 분. 아니 셋 다 진보적인. 보수적인 영역에서는 종북좌파 양성소라고 부르고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하는 진영에서 다 욕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을 반영한 것인지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도 반대를 하다가 이 매핑을 보고 바로 긍정적으로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등장한 주민들을 서울시 전체 앉혀본 그림입니다. 이 차례는 1200개의 주민 모임,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죠. 비교적으로 전역에 오른쪽 5년 만에 5배가 늘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7배, 8배. 심지어는 만여 개의 주민 모임이 등장한 걸로 조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행하는 정책은 다 센터로 서류를 전산 입력하도록 게이트를 딱 키핑을 했어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과별로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핑 분석이 가능했고 1차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내팀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정책의 왕으로 정의를 하는 게 필요했어요. 마을이 뭐냐고. 확실하게 자꾸 마을 하는데 제가 사는 성산 마을에 북장, 부시장까지는 몇 번을 왔어요. 마을이 뭐냐고. 자,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안 보이냐고. 안 보인대요. 보일 턱이 없죠. 관계만.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빨리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언어로 마을을 빨리 정의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행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마을의 정의였는데, 그게 뭐냐면, 좀 깁니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다가, 협동하면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석가 목표는 관계망이군요. 정책수단은 국리고 협업이군요. 하소연은 뭡니까? 알 거 없다. 센터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짜여졌던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계망이 형성이 됐는데 이 점들은 지금요 여전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오지랖들이 동네 5분 단위, 10분 단위 걸어서 15분 안에,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들고 일상적 대면관계가 가능한 지리적 근접성 안에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지랖과 실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설을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시민은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현실화시키는 오지랖과 실제한다. 그리고 1,200만 원의 소액 보조금 공모 사업으로도 관계망 형성은 작동한다. 자,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너무 성급하다고 여기 하단에는 좀 휑하다고 아직 그 결론을 일반화해서 내리기 조금 이르지 않냐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이시죠? 조금 밀도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의도 있다는 거는 오히려 이 결론을 강화시켜주는 증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신나게 번거롭게 동네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돈이면 해결되고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만나죠. 근데 어쨌든 저기도 관계가 있다는 거는 희망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민들이 소소하고 만만한 작다고 느슨한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이 느슨한 관계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공공성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놓고 회사를 다니면서 전쟁하듯이 자녀를 잘 키워냈어요. 둘째가 나오면서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둘째가 없을 때는 잘 가던 애가 둘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 잘 안 가요. 껌딱지예요. 둘째 첫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잘 키워요. 산부인과도 마음 하는 곳이 있고요. 근데 첫째가 문제예요. 시엄마한테는 말도 못 보내겠고요. 어쩌다가 친정엄마한테 맡기려고 전화를 하면 친정엄마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게 또 아프대요. 방법이 없어요. 첫째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파트 1층에다가 박아놓쳐요. 5살 머스매입니다. 선착순입니다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선착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라고 묻힌 건데 어쨌든 3명이 왔어요. 4명이 돼서 1명만 넣으면 된다고 고민하다가 꼴보기 싫은 신우가 옆동에 살아요. 할 수 없다. 신우한테 연락을 해서 5명을 채웠어요. 그리고 요일마다 아이를 번갈아가면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하루만 5명을 보면 그때 친정엄마한테 둘째만 맡기면 나머지 4일은 프리입니다. 애들이 더 좋아해요. 요일별로 와서 맡기니까. 나의 필요가 이 5명의 필요가 되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공간이에요. 한 집에서만 계속 애들을 놀린 거예요. 그 집이 평수가 넓다는 이유로. 그 집이 여러분 5살짜리 머슴애가 매일 1시간 반씩 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초토화되죠. 말도 못하죠. 왜? 내 새끼도 함께 키우니까.
뒤늦게 알아차린 엄마가 미안하다고 진작 얘기하지. 그런데 오지랖퍼가 이 상황을 바로 캐치합니다. 자기가 관여하는 거 다 공간이 문제래. 연습할 데가 없대. 회의할 데가 없대. 그래서 오지랖퍼가 주민모임 대표를 소집합니다. 술 한잔 하자. 딱 두 순배 들어가면 결론이 납니다. 공간을 얻자. N분해를 한다. 왜?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한 팀이 한 주민모임 그걸 얻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3,060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6팀이 나오니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즉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됐을 때 해결되고 동네의 필요가 됐을 때 해결의 수준이 높아지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를 질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공공성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단체와 같은 결사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느슨한 관계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수다 똥딱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오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이 더 많고 그러다가 큰애가 아프면 빠지고 시엄마가 집에 왔다고 나 2년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강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느슨한 관계만이 바로 공공성의 감각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면 딱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 하시면 다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은 우리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상은 꽉 잡아가라. 귀신은 뭐하고. 진상에서 꿋꿋하죠. 미친 일이죠. 근데 막상 진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게 진상질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진상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진상 때문에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진상은 진상 노릇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가 멀쩡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지 마라. 진상은 뭐 하나면 좋다. 진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을이라는 게 지지고 없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괴로움을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외로움이 싫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롭지만 함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이겨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겨내죠? 나는 다르다고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끝. 다르구나. 또 이 사람을 맨날 봐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건 간단치 않아. 올 때마다 뭐가 올라와. 쟤 또 시작이야. 쟤 또 시작. 열불이 올라오고 그때마다 몸 안에 살이 한두 개씩 생겨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안 겪어봤으니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다름과 공존 동행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다른 생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 집단 지성에 나오는 단계죠. 2단계는 쉽지 않아요. 좀 쌓여야 돼요. 공유. 통상 저는 2단계까지 도달하면 아니 이제 시민이 되셨습니다. 해도 무방하다.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민주시민 되기 8번 12가 교육받으다가 민주시민이 되나요? 동네에서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이웃들과 지주고 볶으면서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만나는 거. 이 과정에서 저는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더 민주주의의 학교죠.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즉, 제가 공공성의 확장의 경험을 한다는 건가요? 차이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이게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은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하고 또 체득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일상을 함께 살아내는 느슨한 관계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풀뿌리의 실체를 일으킨 이미지와 보는 겁니다. 이 이미지와 제가 살았던 성내산 마을사의 이미지하고는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같기도 하고 다릅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관계망이
시장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좀 도와줘서 된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바뀐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누가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시장이 바뀌어도 저렇게 건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기 모인 사람들 숫자를 재봤더니요. 3, 40만 정도 된답니다. 30만, 40만. 예,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9의 인구입니다. 근데 서울 시민이 1000만입니다. 3,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94, 5, 6%는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도 자기 바빠서 엄두가 안 나요. 시장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책적으로 동의 안 해도 여러 사람이 이걸 좋아하면 못 없앨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한이 들어도. 아, 이걸 넘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확장되어야 되겠다. 확장. 어떻게 확장하죠?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뜻이 맞든 마음이 맞든 뭐 하나라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주차하다 싸우더라도 평소에 알던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협동을 해야 확장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마음도 뜻도 안 맞는 사람이 왜 협동을 합니까? 자기 바빠 죽겠는데. 맨날 지식을 복면되며 거기. 왜 합니까? 명확하죠. 득이 돼야죠. 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득이 뭘까요? 생활에 혜택이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그 혜택 중에 제일 좋은 혜택이 뭐죠? 돈이죠. 돈은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혜택은 한 2시간 설명해야 됩니다. 보람은요, 한 사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뜻도 마음도 맞는 사람은 혜택과 돈이 없어도 보람만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은 혜택이든 돈이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보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이 생활의 혜택을 기대하고 함께 할 만한 과제가 뭐가 있을까?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이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전공법으로 대표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건 아니다. 다양한 사람. 여러 가지 자원과 네트워크와 의견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럼 문제 해결 수준이 높아진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모이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갖는다. 왜? 사장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장님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 사인대로 움직입니다. 무시적 사인이든 명시적 사인. 사장님이 어디에 안테나를 향하고 어떤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지를 공무원들은 귀신같이 살핍니다. 바로 중요한 사인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동네에서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이 생활의 혜택을 기대하고 모여서 융합적인 협력을 하는 상태, 이게 자체 아니다. 이게 자체라고 봅니다. 근데 자체의 핵심은 융합적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고요. 문제 해결의 목표는 혜택입니다. 다수에게 체감, 손톱만 한 거라도 뭐 하나 도움이 돼야 돼요. 아니, 저것도 설치고 댕기기 꼴리기 싫었는데, 그래도 나 좀 도움이 됐네? 참아주지 뭐. 꼴리기 싫지만.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그리고 이 융합적 실천은 아까 얘기한 공동 생산 밀고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관계망이 경제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네, 경제화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동막골 영화 보면은 이국 장교가 이장님한테 비결이 뭡니까? 묻잖아요. 그게 대답이 뭐겠어요? 아니, 얘기하지 않죠. 경제죠. 경제.
잘 되는 문 중에 비결이 뭡니까? 존중 자산입니다. 같이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0번 싸우고 2번 싸우고요. 싸워도 화해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2번, 이틀 만에 화해해요. 왜? 나무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 마을을 뜨고 싶어도 당장 내 성질 같은 거 뜨고 싶어도 아이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사니까 못 뜨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죠. 미운 놈, 꼴보기 싫은 놈,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안 뜨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같이. 같이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람 가지고 되냐고요. 뜻 가지고 되냐고. 그래서 혜택, 경제하다. 경제화가 되는 수준이면요, 꿀꿀이가요, 마을이요. 정책자금 10억만 집어넣어도 배롭게 효과가 납니다. 이 승수효과,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걸 임팩트라고 한답니다. 커뮤니티 임팩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 임팩트가 발생하면 아주 중요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마을에 공무원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랑 싸웁니다. 왜? 자기 성과가 빨리 나야 되거든요. 빨리 나야 됩니다. 국장님한테 1년 안에 보고를 해야 돼. 다음 승진 케이스에 덜컥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줄을 서시오 그래야 되죠. 쓰기 좋은 돈부터 쓰겠다. 왜? 우리도 불편하냐? 뭐가 불편하냐? 아, 임금 비중이 낮다고? 아, 중간에 사업 예산을 조금 변경하는 게 너무 우리가 빡빡하다고? 알았으면 적응할게. 우리가 아무리 짖어도 안 되는 게 자기 스스로 고치더라고요. 저는 2단계가 되면 이니셔티브가 작동한다. 우리가 시민이 공무원한테 버럭질한다고 이니셔티브가 생깁니까? 공무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살살살살 웃으면서 거절하는 게 민원 방침입니다. 문제 안 생기게 거절하는 게 민원의 법칙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결국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되려면 커뮤니티 임팩트고, 커뮤니티 임팩트는 마을이 경제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게 되려면 또 마음도 안 맞는 사람이 생활의 혜택을 기대하고 지지고 못 보면서 협업하는 관계가 들어가야 결국 가능할 거다. 이걸 우리는 자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자치는 민원인에서 협치의 당당한 파트너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협치에 입구라면, 협치에 당사자를 등장시키는 목표였다면 너치 전략, 자치는 협치의 목표이자 출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가면 아니 자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냥 부르지 말고 바빠 죽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거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치는 민과 관이, 공무원과 시민이 공공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협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 시민의 이니셔티브가 작동되는 상태를 자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자치가 우리끼리 자원도 없고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사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바라고요. 자기네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고요. 그럼 자꾸 좀 욕만 먹는데 현대는 오면 올수록 공무원의 문제 해결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 사장님 자꾸 쪼오는데 재산거래 빨간불이 켜졌다고 모두가 좋으려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 현장의 상태가 존중되고 현장의 조건이 존중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맞도록 행정의 자원이 적응하는 것. 지금은요, 반대죠. 여러분, 저는 행정은 본질이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칸막이를 하려는 제 협치 전문가 시절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본질이 칸막이. 대단히 극단적 기능적 분호의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조직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 거기다 뭐 자꾸 칸막이 허물어 TF 만드네, 뭐하네, 신용은 다 하는데요. 다 하는 척입니다. 근데 현장은 본질이 융합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닥치면은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질이 칸막이인 행정의 주도권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융합인 현장이 형해화돼요. 민간의 칸막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은 칸막이를 허무는 척이라도 하죠. 명령하면. 민간은 명령 내는 사람도 없어요. 다 바빠요. 협업할 여력도 없어요. 민간의 칸막이가 훨씬 더 셉니다. 그럼 이 칸막이를 해결하려면 주도권이 바뀌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도로 안 됩니다. 그냥 의반사합니다. 겉에서 자꾸 허물라고. 본질이 융합인 현장, 주도권을 가지면 저는 본질이 칸막인 행정이 적응하고 성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지고 융합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치가 지역사회 동네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차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로 15분밖에 안 남아서 포옹 좀 갔다 왔는데 가보겠습니다. 먼저 불만 하시죠, 여러분? 예. 제가 쏟아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자치의 현장을 어디로 볼까 해가지고 고민이었어요. 자치. 행정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인문동이에요. 그 이하는 어때요? 그러면 생활세계가 벌어지는 건 어때요? 통일이에요. 아주 간극이 있네. 일상은 통일 수준에서 벌어지고 행정은 돈까지밖에 안 들어와 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잘못하자. 읍면동을 자치의 공간. 그리고 읍면동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사해봤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뭔데? 있는지도 몰라요. 좀 아는 거, 그거 뭐 동네 유지를 침묵해놔. 동네 한 3, 40년 살아야 들어가. 그리고 좀 사는 사람이냐 들어가는데 유지같이 않고. 뭐 젊은 사람들 좀 있던데요? 아니 뭐 선거인가 보지 뭐. 이런 정도예요. 존재감도 없고 동네 유지들의 이런 서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민자치를 해봐. 어떠냐고. 아이고 다 동네 어르신들 자부심하고 동네 대표들이 부지런하고 소송소송하고 의전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청장님 오실 때보다 더 잘 보셔야 돼요. 버럭하면은요 난리 납니다. 그분들이 잠깐만 생긴 것 같아요. 회장이 세기고 대표가 성하게 됩니다. 하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결정하면 걱정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다 떨어집니다. 자주 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우리가 동네 다 지켰지. 그분 없었으면 동네는 존재하지 않았더라고요. 다 영웅당 다 하나씩 가졌어요. 30년 전에 쓰레기장 들어올 때 우리가 안 막았으면 초중학교 저 동네로 갈 때 우리가 다 이 동네를 유치했고 큰 길도 다 이쪽에서 나가지고 애정이 많고 40년 이상 살아가고 근데 걱정이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 관심이 없다고. 내가 이 나이에 70줄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답답하다. 또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냥 모여서 동장 보고 듣고 협조 요청, 도움 요청이잖아. 부총장 뜨는데 사람들 동원해다가 해주고 그리고 빨리 가서 저녁에 뭐 먹을까 결정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돈 내고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읍면동이 자체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이거 이 상황으로 안 되겠는데 좀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밑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정통이라고 써있네요. 정통. 지금 보니까 표현이 되게 기존의 읍면동의 주류들입니다. 3대 본부가 있죠. 세마, 자청, 뭡니까 바르게, 그다음에 동방이 여기에 뭐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에 가면 향후회, 산악회, 상인회, 그다음에 복지관, 자본센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이분 잘 100명 정도 됩니다.
한 동마다 100명 정도의 유지가 마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근데 새로운 주민층이 생겼어요. 위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치고 다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것도 이사 온 지 20년밖에 안 된 것들이, 새파란 것들이 300만 원을 땄네, 이거는 500만 원을 땄네. 뭘 따? 월나 시장하고 친한가 봐? 좀 복잡한 소리 안 해요. 근데요, 어쨌든 새로운 주민층이 생겼는데 이 두 층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안 친해요. 왜 안 친할까요? 밑에는 60대 남성의 리더십입니다. 분녀위원이 많아도요, 리더십이 60대 남성입니다. 위는요, 아까 말씀드린 오지랖퍼 리더십입니다. 40, 50대 여성 리더십입니다. 이게 만나서 친할 리가 없지요. 저는 밑에 계신 분들을 선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한 분들을 이주민이라고 불러봅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라는 정체성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성미산 마을에 사과제기에 살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명함도 못 합니다. 서울도 그럽니다. 농촌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네에 나와서 30년 만에 온 사람이 먹어줍니까? 이 동네 타지에서 돌아서 30년 산 사람이 먹어줍니까?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주민은 길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바로 구청에 전화한답니다. 이거 안 치우면 뭐하냐? 근데 선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더 화낸답니다. 어떤 XX가 이거를 그 다음 행동 에이 그러면서 집어갔대요. 무슨 차이죠? 선주민은 주인의식이 있다면 이주민은 권리의식이 있대요. 여러분 선주민이 좋은 겁니까? 권리의식이 좋은 겁니까? 주인의식이 좋은 겁니까? 그럼 저 이주민은 권리의식이 왜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식이 없죠. 선주민들은요, 40, 50년 살았어요. 쓰러져가지고 집이 있어요. 그 건물 주제체인 사람 많아요. 나가면 죄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임원들, 아이고 다 아부들이에요. 정부가 형사? 한 달에 2번은 밥 먹어요. 주차딱지 웬만하면 내선에 자기가 가능해요. 동네 개발 정보 민감해요. 동네 지역위원장, 아이고, 때려놓고 꽉꽉 살아가서요. 그리고 관심이 많고 주인이에요, 주인 그 자체가. 근데 이 주민들은요, 집 없어요. 전세만 6개월 남았어요. 옥탑으로 올라가야 될지, 반지하고 내려가야 될지, 이 동네를 떠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큰애가 중학교 어디 배정될지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같이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아유, 이웃하고 친해지는 것 자체가 심란하고 번거로워요. 존재가 안 되는 얘기예요. 주거와 노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북부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새벽에 나가고 집 없는데 무슨 관계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권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아니, 저기 위에 사람들은 원래부터 싸가지가 없어서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다. 그리고 이건 누가 잘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서로 소중한 거다. 문제는 이게 합쳐지지 않는 게 문제. 이걸 어떻게 합칠 거냐가 과제다. 그래서 제가 딴 데 나가서 현장 강의를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 분들한테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6개월만 좀 지켜보라고. 그럼 머리도 안 달렸고 싸가지 제법 있다고 일 잘하잖아요. 맨날 젊은 것들 관심 없다고 투정하지 말고 좀 한 6개월이라도 좀 풀고 보시라고. 언제까지 지금 유연하실 거냐고. 제가 막 그래요. 6개월만 무조건 칭찬하고. 그 회의 시간 맨날 낮에 잡지 말고 회사 때리지 보라는 소리 아니냐고. 그거. 회의를 꼭 좀 남기고 무조건 공유하고 3번까지는 물어봐도 답해주고 3세번 알잖아요. 딱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알잖아요. 막 제가 그리고 저 위에 분들한테는 그래요. 일단 자취회 들어가라. 6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더라. 그리고 재수적으로 로또는 안 돼도 저건 된다더라.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쭈구리해요. 허가하지 마.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 2-3번은 디프리도 봐.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직장 끝나고 회의 맞춰서 오고 끝나자마자 애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고 참 이제 깊은 얘기 좀 하려고 요즘 같아. 아이고 깊은 얘기 하죠. 회의 시간 좀 늦게 잡아. 준수 입금만 하세요. 결국은 저는 지금 행안부가 자치회 전환을 드라이브 걸고 있고 3천여 개 읍면동 중에 600개가 전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지금 여당 시절부터 발목을 좀 잡은 측면이 있어서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를 전환시키는 행정적, 제도적 전환에는 능숙한데요. 1년 동안 하는데요. 6개월 만에 하고 6개월 만에 해치웁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대단히 무관하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안 들어가면 마음 먹고 들어간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후지네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럼 어른들은 아유 요즘 젊은 것들 혹시 했는데 역시네 우리끼리 해야지 뭐.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 화학적 공감, 화학적 신뢰 과정을 얼마만큼 충분히 쌓느냐가 이 풀뿌리 단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존재적으로도 화합하기가 어려운 존재적 특성,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대단히 디테일하게 고려하고 배려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